여기 한 천재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카지노는 절대 못 이긴다라는 관념을 깨고 세계 최초로 카지노를 상대로 이기는 법칙을 만들어내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후 월스트리트에 스카웃된 그는 최초로 퀀트라는 기법을 만들어내 30년간 연평균 2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블랙 숄츠 방정식을 최초로 고안한 사람, 연평균 20% 수익률을 내는 동안 단 한 해도 손실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 카지노와 월가를 정복한 사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그 이름, 에드워드 소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 나는 어떻게 시장을 이겼나를 바탕으로 에드워드 소프가 어떻게 라스베가스를 넘어 세계 최대의 카지노, 월가에서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수학자이자 과학자답게 그가 말하는 시장을 이기는 공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시장을 풀어낸 노하우와 철학이 담긴 이 책의 일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카지노는 절대 못 이겨. 많은 사람이 말했다. 에드워드, 카지노는 절대 못 이겨.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다. 왜냐하면 그 말 안에 존재하는 허점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절대라는 건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가 운이냐 실력이냐를 묻는다. 나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운이 아니라 확률이고 실력이 아니라 구조 이해이다. 나는 인생 대부분을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카드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진 것뿐이다. 당신이 단타를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ETF를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당신은 결국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게임이 뭔지도 모른 채 플레이한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게임의 핵심과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2. 확률에 빠지다. 수학을 공부하던 중 나는 확률론이라는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확률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불확실성을 수치로 바꾸는 방법. 불확실함은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인생에는 언제나 변수가 있다. 하지만 그 변수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인간은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다. 3. 운과 실력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영역.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되면 실력이라고 말하고 실패하면 운이 나빴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늘 운을 탓하지만 나는 실패도 성공도 모두 통계적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통계를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적인 행동이라고 믿었다. 이때부터 나는 게임을 이해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4. 블랙잭과의 첫 만남. 처음 나는 블랙잭을 돈을 따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돈보다 규칙 안에 숨어있는 구조가 궁금했다. 카드를 뽑고 딜러가 움직이고 규칙이 존재한다면 그 규칙 안에는 통계적 구조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카드 게임이 우연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우연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았다. 그렇게 나는 라스베거스로 향했고 확률로 카지노를 이겼다. 5. 내가 카지노를 이긴 방법. 내가 블랙잭을 처음 봤을 때 나는 그냥 카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딜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규칙, 즉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데 주목했다.
예를 들어 딜러는 카드 숫자의 합이 16 이하라면 반드시 카드 한 장을 더 뽑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딜러의 행동은 확률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는 가능한 모든 카드 조합을 일일이 계산했다. 당시 컴퓨터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지만 나는 초기 컴퓨터와 수학을 이용해 각 상황의 기대값, 즉 이길 확률을 계산해 낸 것이다. 그 결과 나온 게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블랙잭의 기본 전략. 딜러가 6을 들고 있다면 웬만하면 스탠드, 딜러가 10을 들고 있다면 히트, A와 8은 무조건 스플릿, 즉 언제 어떤 행동을 해야 기대값이 플러스가 되는가를 계산한 것이다. 저자인 에드워드 소프가 말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패턴을 확인하고, 둘째, 그 패턴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행동을 계산하여, 세 번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월가의 방식과 카지노의 방식은 명백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카지노의 방식을 이용하여 월가까지 정복한 것일까요? 카지노와 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핵심 공식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6. 라스베거스에서 쫓겨나다. 내가 이기기 시작하자 카지노들은 내가 오지 않기를 바랬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주겠다. 나는 규칙을 어긴 적이 없다. 사기를 친 것도 없다. 딜러의 카드를 훔쳐보지도 않았다. 단지 규칙 안에 숨어있는 틈을 이용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내쫓았다. 왜냐하면 규칙을 이해한 사람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7. 월가라는 새로운 게임판. 라스베거스에서 나를 쫓아냈을 때 나는 오히려 기뻤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게임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게임이 금융시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라스베거스가 나를 쫓아낸 건 내가 게임을 망친 게 아니라 게임의 약점을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약점은 금융시장에도 그대로 있었다. 라스베거스 시절의 가장 큰 수확은 돈도 아니었고 카지노를 이겼다는 자만도 아니었다. 내가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규칙이 존재하는 세계라면 반드시 취약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취약점은 결코 감으로 찾는 것이 아니었다. 확률과 통계로 찾아야 했다. 8. 시장을 처음 마주하다. 나는 월가에 처음 입성했을 때 놀랐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뉴스를 보고 사고 소문을 듣고 팔았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면 실력이라고 말하고 틀리면 시장 때문에 라고 말했다. 블랙잭 테이블에서 딜러가 확률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던 나에게 월가의 사람들은 마치 감정으로 움직이는 인간 군집과도 같았다. 9. 시장에 패턴은 존재하는가? 많은 경제학자와 금융인은 시장이 랜덤 워크라고 주장한다. 즉, 미래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다. 시장은 인간의 감정과 데이터가 결합된 구조이며 감정은 인간의 본능이고 본능은 패턴을 만들며 패턴은 수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집단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 10. 확률이란 무엇인가? 확률은 단순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확률은 반복할수록 결과가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단 한 번의 결과는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1000번 반복하면 우연은 패턴이 된다. 내가 블랙잭에서 배운 것은 이것이었다. 시장에서 감정을 버리라는 말은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약간 다르게 말하고 싶다. 감정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확률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의 가격이 급등하면 사고 급락하면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확률은 감정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안에는 언제나 통계적 경향이 존재한다. 11. 확률로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내가 블랙잭을 연구할 때부터 품어왔던 질문이다. 블랙잭은 딜러와 규칙이 명확하고 통계적 분석으로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조적 우위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월가에서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다. 시장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계산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월가에 입성하면서 나는 기존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던 가격의 불안정성을 보았다. 그때는 시장이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가격이 항상 정보를 반영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에 강하게 의문을 품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의 감정이 언제나 가격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질문했다.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가격은 오차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오차는 수익이 되는 빈틈을 의미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반복되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본능과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는 취약점과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소프는 그 반복 속에서 취약점과 패턴의 확률값을 계산했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조화하여 그것을 실행했고 그렇게 카지노와 월가 모두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투자의 세계의 취약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내가 본 본질은 그 뒤에 숨어있는 가격의 잘못된 자리, 즉 시장이 잠시 균형을 잃는 순간이었다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시장이 잠시 균형을 잃는 순간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는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저자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12. 시장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았다. 많은 투자자와 달리 나는 방향을 묻지 않았다. 이 종목이 오를까? 이번 달에는 어떤 주식이 유망할까? 이 질문들은 전부 잘못된 질문이었다. 나는 대신 다음의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지금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높은가? 둘째, 혹은 낮은가? 셋째, 가격이 원래의 균형 상태로 돌아갈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이 3가지의 답이 가능해지면 시장은 더 이상 겁나는 곳이 아니라 확률이 작동하는 공간이 된다. 나는 이 3가지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매매를 시작했다. 확률이 내 편인지 아니면 감정이 가격을 흔들고 있는지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13. 차익거래. 차익거래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색해한다. 하지만 내가 주로 사용했던 차익거래는 정말 단순한 개념이고 나는 이 단순한 개념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차익거래란 위험을 피하는 대신 거의 확실한 이익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금이 런던에서 $300, 뉴욕에서 $290에 거래된다고 하면 뉴욕에서 금을 매수하여 런던에 팔아 그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되돌리는 과정에 참여한 것에 불과했다. 우리는 이것을 시장에 접목시켰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날이 있다. 뉴스로 인해 과잉 반응이 나타나는 날, 우리는 그 틈을 빠르게 파고든다. 즉,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흔들릴수록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시장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천여 개의 종목의 적정 주가를 산출한다. 그리고 실제 주가와 적정 주가의 괴리가 충분할 경우 우리는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주식은 매도한다. 이것이 우리가 꾸준히 시장에서 돈을 번 핵심 원리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차익 거래의 본질은 평균 회귀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결국 가격은 평균 또는 적정 주가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에드워드 소프는 같은 섹터 내의 종목 키 맞추기도 책에서 함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오르고 SK하이닉스는 떨어진다면 둘의 주가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둘의 가격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두어 거래하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일한 산업 사이클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 전체가 상승하는데 삼성전자는 플러스 3%,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로 움직이는 것이죠. 실제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에드워드 소프는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움직이며 결국 평균에 맞춰질 것이라 생각하여 SK하이닉스를 매수해서 차익을 내는 것이죠. 즉, 삼성전자가 오른다, SK하이닉스가 떨어진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둘의 가격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를 노리는 것이 그의 기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법을 활용하여 큰돈을 번 대표적인 주식 투자자는 일본의 4천억 자산가 BNF를 꼽을 수 있을 것인데요. BNF는 엔벨로프 지표를 활용하여 주가가 비이상적으로 하락하여 엔벨로프 하단에 닿은 종목이 결국 평균값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BNF 역시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결국 정상으로 돌아간다에 초점을 맞추어 거래한 것이죠. 책에는 저자의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회고식으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책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투자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4. 시장을 이기는 방법들. 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에드워드 소프는 책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 중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좋은 정보를 일찍 얻는 것이다. 문제는 내 정보가 정말 빠르고 유용한 정보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확신이 안 든다면 그냥 아닌 것이다. 진짜 좋은 정보는 애매하지 않다. 두 번째 방법은 규율에 엄격한 합리적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선전 문구, 변덕, 감정보다는 논리와 분석을 따른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우위를 지닌다고 상정하라. 자신이 우위를 지녔다는 강력한 확신이 없는 한 도박을 하지 마라.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오직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곳으로 공이 왔을 때만 방망이를 휘둘러라. 세 번째 방법은 우수한 분석법을 찾는 것이다.
내게는 통계적 차익거래, 블랙숄츠 모형, 블랙잭, 카드 카운팅 등이 효과가 있었다. 우수한 투자 대가, 고수들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이기는 전략이다. 네 번째 방법은 제때 행동하는 것이다. 주식이 적정 가격에 거래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면 가격 괴리가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먼저 매매한 사람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매매가 계속되면서 가격 괴리가 약화되거나 해소된다는 뜻이다. 기회를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이기려면 자신의 역량 범주 안에 있는 투자 기회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이 최신 정보이고 정확하며 본질적으로 완전한 정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 저자가 이야기하는 시장을 이기는 방법. 자, 이분이 수학자이자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게 수학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5가지는 시장을 이기는 공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좋은 정보를 일찍 얻어라. 둘째, 성과가 나오는 매매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셋째, 투자 대가 고수들의 기법을 차용하라. 넷째, 제때 행동하라. 다섯째, 자신의 역량 범주 안에서 투자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자, 퀀트 투자에는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2명이 있는데요. 첫째가 오늘 소개드리는 에드워드 소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르네상스 펀드의 짐 사이먼스입니다. 짐 사이먼스는 자신의 투자 얘기를 꺼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짐 사이먼스가 직접 집필한 책은 없죠. 하지만 반대로 에드워드 소프는 자신의 투자 이야기를 나름 논리 있게 후대에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책도 여러 권 썼고요. 그런 점에서 에드워드 소프의 조언들은 매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장을 이기는 5가지 방법은 어쩌면 억만금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마음속에 깊이 새기신 후 여러분의 투자에 적극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15. 더욱 좋은 성과를 위하여. 에드워드 소프는 앞서 이야기한 전략에 더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조언도 책에서 아끼지 않았는데요.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동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수익이 아니라 리스크였다. 리스크가 통제되지 않으면 모든 전략은 결국 실패한다. 왜냐하면 확률은 때때로 역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스크는 언제나 계산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 전략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작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압도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리스크 대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나는 카지노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레버리지 활용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블랙잭에서 기대 수익이나 우위가 크게 나타났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치에 맞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금액을 베팅하는가이다. 벨 연구소의 물리학자 존 켈리가 1956년 발표한 논문에 답이 있었다. 존 켈리는 천재 수학자 클로드 셰넌 이후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존 켈리는 논문에서 확률을 알거나 추정할 수 있는 모든 도박과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비중 베팅 공식을 개발했다. 켈리 공식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나 도박꾼은 일반적으로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을 회피한다. 둘째, 우위가 클수록 베팅 규모도 크다. 셋째, 위험이 작을수록 베팅 규모도 크다.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빌 그로스는 1969년 네바다에서 블랙잭 게임을 하며 켈리의 공식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켈리 공식의 영향을 받는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사의 자금 운용에서 투자 자금이 $200든 1조 달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트폴리오 전반에 적용되는 절대 규칙이 있는데요. 우리는 단일 채권을 2% 이상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우리 성공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합니다. 켈리의 공식은 우위가 있다면 크게 베팅할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켈리의 공식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2%만 보유하는 빌 그로스의 이야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빌 그로스가 2%만 보유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투자에 우위를 확신할 수 없다는 본인의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빌 그로스는 절대 자신의 투자에 우위가 있다고 자만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신중히 투자했고, 그렇게 그는 채권왕이라는 타이틀을 손에 쥔 것이다. 만약 내 이야기가 어렵거든 이 한 문장만은 꼭 기억하라.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절대 망하지 않도록 설계하라. 그리고 우위가 확인되면 그때만 공격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이유는 가장 자신 있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 공이 왔을 때만 방망이를 휘둘렀기 때문이다. 16. 성공의 확률 높이는 법. 많은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을 비교해야 한다. 1년에 100%를 벌어도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 손실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다. 반면 15%를 벌더라도 3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압도적인 성과다. 복리의 효과를 괜히 세계 8대 불가 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이다. 확신은 감정이다.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 그래서 나는 항상 스스로를 의심했다. 의심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겸손은 시장을 더 깊게 분석하도록 만들었다. 성공 확률이 낮은 매매에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매매를 하지 않았다.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에서만 대응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일 때만 비중을 늘렸다. 이것이 당신의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는 훌륭한 방법이다. 17. 생존자들의 공통점. 나는 오랜 기간 월가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끊임없이 늘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사라지는 사람도 끊임없이 늘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누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까? 나는 이에 대한 수많은 답을 생각해봤지만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다. 첫 번째 공통점, 감정보다 논리. 생존자들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시장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더라도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단기적 손실과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계산한다. 감정은 순간의 판단을 흐리고 확률적 판단을 방해한다. 두 번째 공통점, 작은 손실을 인정한다. 시장에서는 작은 손실이 필수다. 손실을 두려워하면 손실을 피하려고 감정적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시장은 더 이상 확률이 아니라 도박이 된다. 생존자는 작은 손실을 감수한다. 왜냐하면 그 손실이 장기적 생존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공통점,
리스크 관리. 리스크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 시장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고 수익보다 손실이 더 많다. 하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손실을 통제하는 방법이 명확하다. 리스크를 계산하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그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만든다. 네 번째 공통점, 오만하지 않다. 나는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를 하나 꼽자면 바로 오만함이라고 말하고 싶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확신은 위험하다. 확률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확률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공통점, 의심하라. 의심은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의심은 사고를 깊게 만들고 결정을 더 정확하게 만든다. 시장 참여자들은 종종 이 정도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를 한다. 나는 항상 생각했다. 확신이 들면 다시 의심하라. 여섯 번째 공통점, 규칙을 만든다. 생존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을 따른다. 규칙은 감정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 상황이 급변해도 규칙이 있다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일곱 번째 공통점, 확률을 따른다. 시장에서 기법은 매년 바뀐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전략이 유행한다. 하지만 확률은 바뀌지 않는다. 확률을 이해하고 확률을 따르고 확률을 믿는 사람만이 오랜 시간 시장에 존재할 수 있다. 18. 확률과 인생. 나는 투자를 하며 한 가지 깨달았다. 확률은 시장을 넘어 인생 전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은 확률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 끝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해도 확률은 결국 방향성을 준다. 마지막 이 한 문장은 꼭 기억하라. 확률이 높은 쪽에 서라. 그러면 시장은 언제나 반드시 당신 편이 된다. 나는 이 원칙으로 블랙잭을 이겼고 이 원칙으로 월가에서 살아남았으며 이 원칙으로 모든 실패를 견뎠다. 마치며 어떻게 들으셨나요? 확률적 투자를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A라는 기법을 100번 실행했을 때 65번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수익이 났을 때 버는 돈을 통계를 내봤을 때 보통 전체 투자금의 5%, 손실이 났을 때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전체 투자금의 2% 정도라고 하면 A라는 기법을 계속 반복했을 때의 기대 수익은 플러스로 계산이 되고 A라는 기법을 계속 반복한다면 복리의 효과로 인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정도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법이 정해져야 하고 다음으로 그 기법을 감정의 치우침 없이 기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확률적으로 우수한 기법인지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확률적으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확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법은 가지고 계신가요? 매매 일지를 매일같이 작성하면서 자신의 투자 성과를 기록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하면 그리고 확률적 우위를 점하여 시장을 대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부자의 선 채널에서 검증된 투자대가 고수들의 다양한 기법들을 접해보신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하나 정하시어 그 기법을 사용하면서 기법의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고 그 결과 확률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반복해서 모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필규 투자자님이 이야기하는 이겨놓고 싸우는 법일 것입니다. 책에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버핏과 즐긴 브릿지 게임, 퀀트 혁명의 선두를 달리다, 비상과 추락, 금융위기, 깨우치지 못한 교훈 등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철학적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창업주 서정진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했던 사람 아니야. 평범했던 사람이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열정이 있고 도전하는 목표 있고 그 일이 즐거운 사람은 아직 성공은 못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성공할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당연하지.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어딨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좌절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뛰세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력한 거는 나중에 돌아오더라고. 벼랑 끝에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더하기 빼기 제로인 거고, 불행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 아직 행복한 시간이 안 왔을 뿐이야.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면 모든 건 자기하기 나름이야. 서정진 대표님의 말처럼 여러분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지 언젠가는 성공할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심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된다는 서정진 대표님의 말을 믿습니다. 결심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믿습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그런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어렵지만 찬란한 여러분들의 여정을 위해 뒤에서 도움드리고 응원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